먼저 이노 엔지니어링의 우상백 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메스 코리아의 우리 이종태 부사장님. 다음은 효명 ECS의 장우선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선진 엔지니어링의 정병문 부사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저희 협회는 뭐 형식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것으로 이렇게 항상 진행을 하니까 조금 다른 뭐 이런 조직에서 하는 행사보다 조금 너무 날것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제가 인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의 이만큼 일단은 엔지니어 위주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다. 또 현업에 계시는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던 분들, 현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제 1의 소주제부터 이제 말씀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 요번에 국토부 특별 점검 한 60곳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주요 지적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반복되는 지적사항. 그러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은 두 번째 주제니까 어떤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논의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백 사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되는데 날씨도 굽고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협회 행사 좀 파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봤고요.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작년 가을에 현장을 많이 돌았고요. 올 봄에 또 현장을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이렇게 몇 군데 돌았는데 이제 기본적인 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면 이 현장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인가 아닌가를 저는 이제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10m 이상, 20m 이상인지 그러면 지하안전평가를 받았느냐 현장에 여쭤보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m 이상이면은 당연히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월간 보고서를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책자 형태로 좀 받아서 보관을 해서 본인 현장에 과연 계측 데이터가 어디가 위험한지 또 안정한지 이런 것들은 좀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서 갈 때마다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지하수 문제가 좀 관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수 유출량을 재는 데 있어서 펌핑량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수직구가 하나면 수직구 팔 때부터 유출량을 펌핑을 하면 되는데 터널인 경우에 본선 터널 같은 경우 횡갱 이제 막장이 계속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유출량을 그 터널 구간에 물이 얼마큼 나오느냐 제가 여쭤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제일 방법이. 그러니까 전체 본부에 통합적으로 물을 하나에 모아서 펌핑량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터널별로 또는 구간별로 물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작업수가 얼마큼 들어가고 지표수가 얼마큼 들어가고 실제 유출량이 얼마인지를 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 매뉴얼에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관리 예측을 하려면 일단 로우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 관리가 지하수 양은 현재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짧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결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당연히. 근데 설계 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 기억에 의존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설계할 땐 우리가 터널 같은 경우 키로당 그 유출량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예측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집수정에서 모아도 이게 이제 그게 키로당이기 때문에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키로당 얼마가 나오는지는 역산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 자료에 의하면 터널 벽면이 젖었다. 또는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다. 물이 새어나온다. 그러면 메다당 유출량이 얼마다라고 도표화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실제 물이 많이 나오는 현장은 그 이상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터널에 대한 유출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는 좀 잴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위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직구 터널 좌우 물이 흐르잖아요. 그 배수구를 통해서. 그럼 이제 삼각형 위어도 있고 사각형 위어도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은 전혀 지금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간편적인 간이 방법이라도 좀 체크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는 있어요. 수도해서 이렇게 비커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하기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귀찮아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 집수정에는 유량계가 있잖아요. 이 유량계가 이제 모아져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제 모아져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량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1kg가 시공됐는지 2kg가 시공됐는지 3kg가 시공됐는지 나눠보면 그렇죠. 키로당 그 얼마큼 나왔다는 그렇죠.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잘안 된다. 우 사장님 말씀은 그거네. 무슨 얘기냐면은 키로당 유출량을 측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수정에 있는 그 모아진 물에 대한 전체 유량을 측정을 하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키로당 좀 유출량을 구간별로 몰라. 나눠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잘안 같은데 되는 부분이 많다. 현장에서 좀 불편한 일이 되겠죠. 불편하고 귀찮은 부분이.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게 안 거는 되면 어느 구간에서 갑자기 유출량이 늘었다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그 이종태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을 점검한 이게 대체적으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똑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는 시점이 공사 중간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럼 계측기들이 다 설치가 된 상태에서 가게 됩니다. 보면 계측기가 위치가 일단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장 상황 때문에 보면 풀창면에서 뒤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점검을 가면 뭐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게 뭐 50cm 뭐 뒤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점검을 갔을 때는 어쨌든 그게 행위가 벌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측기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공 관리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해야 될지, 뭐 어쨌든 현장에서는 감리가 되겠죠. 그게 착공호 조사도 있긴 하지만 착공호 조사는 현장에서 상주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감리를 통해서 어떤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행위가 벌어진 상태라서 계측기가 아마 지표 침막에 지중경사비들이 이제 설치 상태를 보면 거의 뭐 강성 쪽에 설치 대부분 지금도 핀으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그 기술 교육들을 이제 한 부분은 그런 거를 하려면 어쨌든 로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마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물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 연동 그 평가를 하면 안전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지표치마 쪽에 그 계측기가. 그래서 일부는 뒤층에다 이제 설치하는 극소수. 이제 그것도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뭐 중앙선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생선만 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지표치막에 설치된
위치가 그 집안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드리고 몇 개들은 위치를 조정하라고는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제가 같은 위치는 치마 사고가 났던 위치예요. 위치인데도 없어요. 배치기 자체가. 그 불창 면에만 있고 그 도로변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설계 때 그다음 지평 때 투과가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치마 사고조차도 났는데도 설치를 안 해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면 자동화 개측기를 설치하는 게 대책이에요. 근데 자동화 개측기를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한다 이건 없어요. 제가 갔던 현장은 뭐냐면 수동을 했던 위치를 자동화로 바꾼 게 대책인데 새로 개측기를 설치하면서 리셋이 됐어요. 그 기존에 만약에 5cm가 났다, 10cm가 났다 개측기를 설치하면서 제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마 관리를 하는 게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물 관련된 게 치마 그 배면에 있는 치마 관련이 되는데 물과 그 뒤쪽에 있는 치마 관련이 현장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한적 평가를 하는 거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대한 것도 중점적으로 보는 건데 현장에서는 내부만 쳐다보고 바깥쪽은 잘 인식을 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기가 자동화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맹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은 자동화를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은 예전 수동하고 똑같습니다. 개측 보고서 일부 한 달 받고 끝이에요. 현장에서 그거를 시공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그거를 대책을 해서 하라고는 의견을 주고 그거 만약에 주지 않았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시점이 공사 중간이다 보니까 대책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줬던 그거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점검을 가는 거는 시간이 제한돼 있죠. 현장을 둘러보고는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그 공사 이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불착고 관리가 됐는지 뭐 중요한 불착에는 뭐 불착고도 있고 소단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확인할 문서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고 미비한 점만 코멘트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지만 감리의 업무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료를 본다고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의견을 들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하면 뭐냐면 이 불착고 이런 게 아니라 양이에요. 하루에 공사 얼마 양을 했고 이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설계할 때는 뭐 10cm를 불착을 하면 안전율이 얼마고 치마량이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현장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좀 스마트 쪽으로 간다고 하면 로우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아마 예전에는 흘러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아마 이게 머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할 문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측기 설치 상태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지중 영상에 제가 예를 좀 들면 위치도 문제지만 지중 영상 수동을 지금 PVC관을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이렇게 십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불창면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는 확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뭐 감리가 됐든 뭐 누군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누군가 확인을 해서 제대로 설치가 됐다.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냥 설치한 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측 데이터는 수직면에 그 종방향의 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서가 없는 물론 계측기에 품질 관련된 것도 없습니다. 없고 수동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계측기 뭐 강급수압기라는 품질이 있는데 자동화 계측기에 대한 품질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물어보면 자동화 계측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확하게 하긴 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그거는 조금 더 이해해야 이 정도 가능합니다. 지적상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죠.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 세션에서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지적사항 부분이니까 해결 방안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우리 장우선 부사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 현장에서 가봤는데요.
저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현장을 점검을 했는데요. 이 야산과 야산 사이에 형성된 위험이 굉장히 큰 골짜기를 횡단하는 곳에 보건폭력이 높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 골짜기에 흐르는 물들이 위험 면적이 크다는 것은 장마철에 굉장히 물이 쏟아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건폭력 같은 경우에는 배면에 부직포, 그 다음에 잡석을 가지고 유공간을 통해서 유도 배수를 하기 때문에 토압만 받고 수압을 받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우회 수로를 안 내게 되면 그 힘을 그대로 받고 물이 그 집안에 땅이 머금게 되면 굉장히 투석류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윗부분을 우회수로를 놓고 집수정을 규모를 확인해라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뒷부분의 지적사항 원인 해결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보강통벽 부등치마를 체크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데 보통 계측기는 뭐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토사 안반 이게 반복적인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제대로 설치가 되고 그런 계측기들이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이 체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측기가 설치 안 된 현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코멘트해주고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경문 부사장님께서. 네, 소개받은 정명훈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앞에 나와주신 분들은 직함보다는 전부 다 기술사입니다. 저는 지질 및 지방 기술사입니다. 기술사로 소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10개 현장을 다녔고 올해 3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점검 대상은 전부 다 20m 이상의 대심도 굴착 현장입니다. 최대는 수직구 같은 경우 100m 정도까지 되는 현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내륙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 근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지하수위입니다. 근데 이 지하수위라는 게 현재 설계된 부분에서 설계 단계에서 조사되고 이런 부분이 단일 대수층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토사 안반 몇 대 몇 해가지고 100m 구성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하 수위가 하나인지 대수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그런 거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지하 수위 하나 시추수상도에 보면은 지하 수위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숫자로 딱 표해서 지표한 몇 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10m 정도 소규모 공사를 할 때에 조사하던 기준인 지하 수위가 지금 100m 지표한 100m까지 공사를 하는데도 거기서도 지하 수위를 단일 대수층 하나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지하 수위와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는 압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피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대가 아닌 부분에 있는 거를 강국수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국수압은 안반 부분에도 안반 전리틈에 있는 것도 강국수압이고 점토층에 있는 것도 강국수압입니다. 실질적으로 세 개가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분류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하나의 지하수위라고 하는 척도로 조사가 되고 지금 그걸 평가가 되고 계측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곡들 지금 이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60개 현장에 대해서 자문의견서를 제가 저희 협회에서 다 취합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만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한번 해결 방안 한번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나중에 플로어에서도 제가 이제 질문을 받겠지만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현실적인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좀 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상백 사장님, 아까 그 제한자 평가 관련 서류 미흡, 이거는 뭐 해결 방안은 그냥 서류에 대해서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거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착공호 제한조사 전문기관에서 열심히 써서 책자 형태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는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표지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착공호 조사서 왔어? 표지 왔습니다. 체크 끝. 넘겨보셔야 되는데 넘겨보지를 않으신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공공 토목 현장인 경우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 뭐 1에서 609 통합본, 뭐 이래서 지금 신안산선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청라 연장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이 한 권으로 2,000페이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본인 현장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넘겨볼 수가 없어요, 이걸. 저도 한참 찾아야 돼요, 가서. 그래서 그 현장에 제가 외람되지만 직원 좀 시켜서 매달 오는 거 포스트잇을 좀 붙여 놓으십시오. 5-209면은 몇 페이지에 지표 치마개가 몇 번이 어디에 있는지. 이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근데 이거를 보시면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위험하다, 불안하다. 또 계측 데이터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또는 일 변동량이 그냥 일상적인 지표 치마개가 일상적인 그 변동 추이에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표 치마개가 사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 치마개 설치하는 방법이 이제 대부분의 현장이 나대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스팔트 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치마개를 포장층에 그냥 꽂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일체화를 시켜요. 그러면 포장층 하부에 이 치마가 이루어지고 공동이 발생하더라도 포장층이 깨지지 않는 한 그 치마를 읽을 수가 없죠. 그럼 항상 안정한 거죠. 붕괴되기 전까지. 그거는 지표 치마개를 오히려 설치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지표 치마개가 포장층, 강성층에 구속이 돼 있으면 좀 구멍을 뚫고 안을 집어넣어서 지표 치마 핀을 하부 한 30cm 집안에, 토사 집안에 좀 안착을 시켜서 포장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치마를 좀 측정을 하십시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포장층 자체의 치마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표 치마의 원래 목적은 지중해에 있는 치마량이 지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장층 하부의 원지반 최소 30cm에서 50cm 그 사이가 치마되는 경향을 읽어야 제대로 된 계측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포장층, 아스팔트 포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다 하다가는 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 가능하면 포장층의 강성을 좀 피해서 바로 밑에 지방까지는 좀 계측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저는 시공자는 아닌데 시공자 편에서 제가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사실은 지표 치막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설계에 없어요. 설계 도서에. 그러니까 그 설계 도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cm를 코어링을 하고 설치를 한 디테일도가 있는 도서가 있고, 아예 설치에 대한 계획 자체가 도서에 없는 그 현장 도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시공자는 설계 내용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히 명시를 해라.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링을 해가지고 20cm 설치를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면에 없으면 저희도 지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50%는 되어 있고 또 50%는 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상에서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점으로, 그러니까 좀 분류해서 포장층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포장층이 없으면 뭐 간단히 설치한다든지 조금 구분을 해서 디테일 계측 상세도에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 소장님들이 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품질 관리 담당대 있잖아요. 그죠? 지하안전 평가 담당자를 선임을 좀 해주세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SOC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렇게 뭐 담당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민간 사업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아까 그 서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담당자가 있어야 구비를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는데, 특히 우리 국토부나 그 검토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현장에 지안전 평가 관련된 도서 담당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야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장 관련자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안전하고 품질 담당자처럼 우리 지하안전 평가에 관련된 담당자를 좀 선임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이종태 부사장님, 아까 그 지적하신 부분들이 계측기의 설치 위치나 그 다음에 설치 상태에 대한 부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결 방안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게 이제 아까 저 계측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 나가면 위치는 없고 대략적인 수량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측기 통신가로 이런 것들이 보면 필드 작업을 해서 개통도만 계측기도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격체에서 얼마 떨어진다. 명확하게 도서가 있으면 아마 시공하는 쪽에서 그걸 지키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그런 위치는 없고 수량하고만 이렇게 어바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건 설계 쪽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현재는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집계를 설치하는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해요. 지평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누군가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할 때 아니면 완료됐을 때라도 확인을 해서 위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검측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는 시공이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누구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공을 조사 업무를 보면 도로공사나 이제 구타들을 보면 의견이 줄 때만 있습니다. 불착고에 대한 뭔가 확인을 실어라.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 감독 옆에 서서 줄 대고 사진 찍은 거 첨부가 됐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했냐? 그러면 이런 문서가 있어야 될 거니까 이게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매달 보고서 나갈 때마다 찍는 거예요, 사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방향 공사하면 한 단면을 찍든 네 단면을 찍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면 통과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죠. 계속 점검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 안정을 본다고 하면 전체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중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굴착구가 될 수도 있고 터널 같은 경우는 막장에 관리하는 이런 문서들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든 리스트로화해서 착공호 조사가 있는 과업은 그 월별 보고서에 실으면 되고요. 근데 그게 과골 차결될 수가 있고 뭔가 현장에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도 관련된 문제도 있는데 그 지하수 자동화 개측기를 설치를 하면 강북 수압기하고 수동으로라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약간의 현장에 오차는 제가 이제 점검 나가는 현장은 어떻게 됐든 저기 국토부에서 점검을 개측자를 불러서 체크를 했었어요. 차이가 나죠, 당연히 나는데 그게 많지가 않고 전체 평균적으로 오차가 똑같은 범위면 약간의 보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하수의 강북 수압계로 측정하는 수압이 측정한 것보다 큰 차이가 나면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압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건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겨놔요. 그런데 그게 오차라고 해서 리센스에서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럼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럼 한 30cm 오차, 20cm가 오차냐? 그럼 오차 전체가 다 20cm 오차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강북 수압계가 2m가 차이 났다.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계 측정하는 기계 차이에 오차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측을 할 때 자동화 계측기를 설치하고 초기 지지할 때 수동으로 측정을 해서 오차를 확인을 하고 이게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 누구도 자동화 계측을 초기 지정을 하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그 청에서도 그거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다 측정을 했었던 저기 현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좀 맹신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안전 평가 항목에는 그런 것들이 없긴 한데 지하안전 평가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점 관리 지역에서 개측기가 좀 추가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시공하는 부분이나 현장에서 그 도서를 다 끄게 차고 실행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그거 도서를 제가 월별 보고서를 이렇게 주면 그 현장에서 그거를 내용을 숙지해서 담당자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죠. 도서로 제출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안전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근데 이게 자꾸 만들면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리스트를 줘서 GPR, CCTV 이런 시점 하냐 마냐, 그다음 계측기에 설치하는 게 제대로 됐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체크가 좀 돼야 그 다음부터 시공을 할 때 그걸 믿고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 업무하고 착공호 조사 업무가 약간의 중복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공호 조사 현장에서 하다 보면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의견을 주면 착공호 조사 쪽에다가 의견을 줘요. 이거 뭐 자료를 받아서 수록을 하라. 근데 그게 한 시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연속적으로 되는 데이터가 현장에서 관리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믿고 하는 거는 설계를 시공해서 제대로 하는지를 누군가가 체크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역해석이 됐던 그 다음에 문제가 저희가 해야 될 임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니까 현장 관리 업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가 착공호 조사 대행업체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평가 보고서에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런 중요 포인트는 리스트와 작업을 해서 현장에서 관리한 거를 수령해서 수록을 하면 조금 대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장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제가 간 현장은 관리 주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장들은 다른 현장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그 구조물 자체는 단지 내에 있지만 그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 횡단하는 구간이 골짜기로 횡단하는 곳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수로를 변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 현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유관 기관하고 협의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유로를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현재 현장은 옹벽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유로는 아직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 장마를 보면 예상이 되는 거죠. 그걸 긴급하게 유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현장도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 문제 때문에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의 위험한 상황은 진짜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현 상황에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긴급 상황에 걸맞게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대처가 필요한데 이러려면 그 전에 특별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긴급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장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혹시 다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 목적 구조물이 예를 들어서 지하 박스야. 근데 배수 구조물이란 말이에요. 시공을 할 때도 그렇고 유지관리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계곡부 같은데 그게 설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압이 안 걸려야 되는데 시공 중에 배수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물이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배수 구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계 집중 가호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수압이 걸려가지고 시공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보지 못한 시공 자체에 광역적인 관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 목적 구조물을 만들 때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에 있는 그 관계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위험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학예 극한 강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목적 구조물의 리스크, 시공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좀 조심해달라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정경 기술사님 말씀해 주세요. 지질 및 지방 기술사 정경호입니다. 지금 국내 SOC 사업 중에서 터널이나 지하 대규모 신도 부착하는 현장 중에서 사고 나는 현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부산의 부전마산 터널도 지금 현재 붕괴가 된 다음에 지금 5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지하철 관련해서 사상 쪽에 지금 반복적으로 지방 함몰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산 쪽에도 얼마 전에 여기다 한 5년 됐는데 여기도 건축물 공사하다가 지하 터파기 하다가 터져가지고 여기도 피해액이 한 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 같고, 일산에서도 대규모 터파기 하다가 4차례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금 대규모 사고의 발생한 원인은 뭐냐라고 봤을 때,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고서가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조사 보고서 나온 게 없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압력 지하수가 터진 겁니다. 그걸 공학적으로 파이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굴착 내부와 굴착 외부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파이핑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핑에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흙막이 벽체는 차수를 하고, 차수를 하면 바깥쪽에는 수위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면 그쪽은 수위가 상승을 해야 될 것이고, 터파기하는 내부를 계속 굴착을 하면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는 점점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흙막이 벽체는 차수가 됐지만 바닥은 차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지하수가 터질 때는 어디냐? 바닥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닥으로 터질 때 얘가 살살 터지냐? 대량의 물이 파이프 형태로 터지게 되면 동적인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대규모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와 같은 것에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뭐냐? 지하수 위냐? 아니면 지하수 두냐? 지하수 위 때문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압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국가 KDS라고 국가 설계 기준에 지금 되어 있는 지하수위, 강국수압, 피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하고 돼 있는지, 설계에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라고 돼 있는지, 국가 설계 기준을 보면은 지반조사, 그 다음에 KDS 11, 10 지반조사, KDS 51, 12, 25 지하수 조사, 지하수위 조사, KDS 11, 10, 15 지반 계측, KCS 15, 10 건설 계측 공사. KDS 기준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용어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는 지하수위만 나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하수위 강국수압이 나와 있고, 지하수 조사, 양적인 데서는 피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반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피압의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반조사가 KDS 11, 10, 12 지반조사가 시추조사의 가장 상위 기준인데, 여기에서 지하수위 조사는 어떻게 하냐? 시추조사편에 시추 종료 후 24, 78, 72시간 있다 수위를 잰다. 이게 끝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지표하 100m까지 토사, 퇴적층, 하부, 안반 100m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하수위, 강국수압, 피압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것을 당초에 설계할 때 조사를 했고, 시공할 때, 계측할 때 뭐를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전부 다 관계된 사람이 지하수위라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하는 게, 지하수위 계측기 표준도를 주십시오. 지하수위 설치 표준도를 보면은 디멘전이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돼 있어요. 유공간에 설치 심도가 어디쯤 되고, 중간에 벤토나이트로 차수해야 될 부분이 어디고, 이것이 설치하는 게 지하수위계인지 강국수압계인지 피압계인지 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하는 사람은 지하수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은 강국수압기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은 그거를 지하수위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게 세 가지 종류인데, 그거를 관계된 사람이 통일되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매우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이 터졌다 그러면 지하수위가 높아서 터졌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지하수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수를 하든 차수 벽체를 만들어가지고 견디면 되는 건데, 터졌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수도 때문에 그런 거죠. 수위차가 커서 대수층을 건드려서 갑자기 왈칵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죠. 물이 졸졸 나와가지고 뭐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급작스러운 지하수량 변동. 이것은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피압이나 수도나 이런 걸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시공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은 설계자가 그거를 잘 고려하지 못한다. 근데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나태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물에 관련된 부분을
수압에 관련된 부분을 또는 피압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못하게 되면은 물에 대한 현장의 리스크는 막기 어려울 거다. 저는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노력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리딩을 해주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한 5분 정도만 더 진행을 하고 플로우 지금 질문을 좀 받을게요. 마지막 그 파트가 뭐냐면 요번에 특별점검 88개 중에서 60개 현장을 우리 협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다니시면서 요번에 그 점검 대상, 시기,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88개 현장, 작년에 92개 현장, 전체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위험 공종에 대한 공사를 누가 분류하느냐? 뭐 저토피 터널이냐, 뭐 흙막이 구간이냐, 오픈 개착이냐, 또 그 공사가 지금 발주 단계, 뭐 시작 단계냐, 아니면 본격적인 굴착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팩터들을 좀 고려해서 점검을 나가야 되거든요. 또 그 팩터에 대한 그 현장에 맞는 전문가 풀이 또 따라가야 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서 협회에서 받아서 좀 분석을 해서 이 현장은 누구누구가 이런 공종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좀 계획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북도청에서 몇 개 현장 추렸습니다 오면 그거 배분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점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점검에 대한 그 계획, 또 기본적인 자료 제공, 공종, 굴착에 대한 그 시공 상태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좀 알고 우리 협회가 어떻게 인력풀을 언제 갈지 이런 좀 디테일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짜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추가적으로 그 반복되는 거 말고 그 추가적인 부분만 우리 부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그 세개 현장인데 그게 공사가 부착이 완료되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면 개측기가 좀 수량이 증가되고 이런 코멘트를 하면 좋은 현장인데 끝나는 현장이 근데 좀 문제는 치마가 발생이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도서가 미비하고 좀 부족한 거는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현장 점검자가 조금 멘트를 하면 현장에서도 돈 비용에 대한 것도 좀 해결되고, 그래서 초기에 한번 가서 미비한 거, 수량 좀 부족한 거는 좀 반영을 하면 초기에 대처가 되니까 저는 초기 점검을 조금 가는 게 부착 전에 그 교육 차원에서도 현장에서 관리하는 교육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사전 대비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세계 현장에 가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장 박사님, 추가적으로 좀. 저는 뭐 점검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시공사 주도로 모든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사가 검토하도록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설 구조물은 현장 여건이나 시공하다 보면 자재 수급이나에 따라서 많은 변동량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문가 32를 현장에서 거쳐서 대체를 해야 현장 기술자들의 기술 능력이 향상이 되고 현장 상황 판단도 알 수도 있고, 이러면 사고 예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즘에 시공사 관리 위주로 되어 가고 있고 기술자들은 현채지기 위주인데 그거보다는 진짜 시공사 기술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큰 걸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제가 뭐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점검 대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한평 대상이 10m 이상 굴착, 20m 이상이 착공호 제한평 대상인데, 그 부산이나 해안 쪽 가면은 연역 지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 수리학적으로 연역 지반은 점성토는 가압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압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압력을
만드는 층이 가압층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지반이 그 토질 쪽에서는 그 치마를 압밀치마가 발생하는 집안이라고 이제 해서 관심의 대상이지만 지하수 수리학적으로는 그 연합지반 하부에 있는 투수층에 압력을 유발하는 층이 압력이 발산하지 못하게 막는 층이 가압층입니다. 그게 연합지반입니다. 점성투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이나 부산 쪽 같은 데 보면 지하 토파기는 한 5m, 10m 이내로 하고 말뚝을 천공 말뚝을 20m도 아니고 30m, 40m, 50m, 60m 합니다. 그러면 말뚝의 선단이 피압층을 근입하거나 관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압층에 있는 압력수가 프리보링한 말뚝의 내부와 그 외부 틈을 타고 바깥으로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가 계속 순환을 해서 유출을 하게 되면은 집안이 점성토층이기 때문에 한계 유속이 점성토층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m/s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 지중 침식이 발생하게끔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한평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프리보링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흙막이 벽체를 천공을 하려면 CIP를 하려면 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공을 해야 거기다가 뭐 시멘트를 집어넣든 뭐를 했겠지 않습니까? 그 천공할 때 피압층을 건드리면 피압수가 상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세입자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집안침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한평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도 만약에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창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흙막이 벽체 천공, 그 다음에 기초, 깊은 기초 천공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한평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그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차수를 하지 않습니까? 차수를 하게 되면 압력이 해소가 안 되면 터지는 상황뿐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지한평에서 차수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모든 거를 접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압이 많이 걸리는 데서는 차수만 하면 보강을 했던 부분 중에서 쇼크리트를 타설을 했던 바닥 부분, 바닥에 기초를 쳤던 취약 부분이 터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수 플러스 압력 해소, 우리가 영어로는 릴리프웰에서 감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압력에 대해서는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하지 현재처럼 무조건 되고 막는 거가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피압과 관련돼서 그 설계를 할 때 차수 플러스 감압 이 시스템이 국내에도 도입이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점검 시기하고 방법 적절한지 여쭤봤는데 대충 이해 가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 기술사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기도 좋은데 부착 시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파일링 할 때 말뚝 할 때도 이제 연합지방 같은 경우 물에 대한 이런 영향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때도 점검 시기를 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또 감압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법이 적용이 되면은 그 시기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